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앞으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도 커피 한 잔 값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져서입니다. 의결권 안 주고 실시간 거래가 안 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소액으로 비싼 우량주 담을 기회가 열리는 만큼 투자자나 증권사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9월 13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주말 사이 여의도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여의도 특파원 김도형 기자와 함께 정리하고요. 서울 시내에 월세 낀 반전세가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진다. 여기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여는 서주든, 서민들의 주머니 든든하게 해주는 김현우 소장님 오실 건데요. 이번 주에도 일상배상에 관한 책임보험들 공부해보겠습니다. 또 오늘의 경제탐사, 손에 쥐는 돈이 줄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혹은 시간당 임금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길게 쓰지 않아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홍성만 실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 이슈 및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소식에 관련주가 부진하면서 상승을 반납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 법원이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처리되면서 결국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부채 상한한도 협상 관련 이슈 및 미국의 대중국 산업 보조금 조사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소송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쟁 당국이 애플이 독점은 아닌데 반경쟁적이다 해서 애플도 한 발 양보를 하고 소송을 걸었던 포트나이트도 어쨌든 애플한테 줄 돈을 줘라 했으니까 이게 애플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소송 결과는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인앱 결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대 피해량이 한 10억에서 40억 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액 규모로는 3,600억 정도 불 정도의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로는 크지는 않지만요. 일단 이게 대부분 다 순이익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규모 단에서는 800억 달러 기준에서 보면 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낙폭이 좀 컸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반독점 이슈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어서 규제 강화 이슈들이 각국에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함께 해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중국 정부가 플랫폼 회사들을 비롯해서 게임, 교육 같은 많은 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군의 변동성을 키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관련된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이게 1차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규제가 이제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이슈가 점차 확산될 수가 있고, 특히나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이 민주당이 법인세를 26.5%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반독점, 그러니까 기업들 중심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인세 인상도 하고 독점 금지도 하고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아젠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상 각국이 코로나19 이후에 보다 강화된 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규제 이슈가 나오면 기업들은 반기지 않을 텐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난다. 여기에다가 돈은 걷어들이겠다. 규제가 얹어진다. 증시에서는 좀 달가워지는 않는 환경이네요. 네, 점차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많은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바이든과 시진핑의 전화통화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로나 백신 의무화, 특히 모든 해외 여행자에게 백신 의무화 시행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증세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그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네. 현재 흐름만 좀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의회 권력을 다 뺏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자신들의 아젠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네.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악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보면 애플 소식 때문에 하락장을 했다가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돼요. 거기에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종목군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이 경제발전소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되면 걱정이 없는데 참 이 옥석을 가리기가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일단 장 초반에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한 0.5%까지 하락폭을 좀 키우기는 했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이 0.3% 정도 내외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포스코라든지, 그러니까 미중 간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뭐 철강이라든지 국제유가, 뭐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견고한 모습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경제발전소만 잘 들으면 네.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찾아내는 역할은 우리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님께 맡기고요. 우린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추석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심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요.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최소한으로 이동거리를 좀 줄여보는 것도 당분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US 오픈에서는 다들 마스크 안 끼고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조코비치가 약간 힘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경제발전소 오늘의 한마디.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 결성권과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까지는 임차 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약 25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우리 회사원들,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금 소득세를 없애드리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열띤 이야기,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신문 김도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 민주당 1차 슈퍼위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K 강원도 경선 결과도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웃었군요. 예, 맞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은 물론 64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해서 이제 본선에 직행하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이 지사는 현재까지 누적 득표수가 28만 5,856표로 51.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만 2,790표로 31.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선거인단에서 이 지사가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일단 이 전 대표의 목표는 호남에서 최대한 선전을 해서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51%와 31%라 참 묘한 숫자 같은데 예.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책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예, 지난 10일 마포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을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국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에서 나온 지원책인데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대출을 해주고 이제 급여나 임대료 등 이제 지정된 지출로 지출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전환해 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또 코로나 유행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 상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강제 퇴거, 그리고 체납 월세 강제 이행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반대로 폐업하는 임차 상인에게는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기본소득을 비롯한 각종 현금성 복지 지출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영업자들은 반색하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기본소득 얘기를 다시 꺼내들고 나왔어요. 예. 이미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만 다 준다고 해서 논란이 컸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전 국민 지원을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더 강력한 주장을 내놨군요. 예, 지급이 시작된 후로 이의 신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시작 후에 5일간 접수된 이의 신청이 7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는 11일 선별 지급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이 국회랑 정부가 합의한 것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차별 소외감이 커지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현재 90%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사는 그러면은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55조 1천억 원이 증가하고 실제 초과 세수가 10조 8천억 원이라서 재정 여력이 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말에 보수 언론들의 일면 기사를 보니까 떼쓰면 다 주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차하는 상황 같은데 자 이번 슈퍼위크를 지나가면서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 충청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취소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7일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또 이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40조 원, 그리고 중산층 70%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 124조 원, 신산업 인재 육성 투자 2조 원 등 총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경제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 자산으로 선제적 확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생각이 좀 달라 보이네요. 네, 이재명, 맞습니다. 이낙연 그 선두와 그 후순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들이 다 돈 쓸 생각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여권 주자들의 공약들이 좀 구조개혁은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예비후보가 돈을 나눠준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미래와 청년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해법을 찾아보자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벚꽃처럼 화려하게 지고 말 것이냐 장미를 심을 것이냐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박용진 의원은 장미를 심겠다. 그 국민들이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는데 야권으로 가보죠. 야권은 뭐 정책 얘기할 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고발 사주 의혹 속에서 특별한 행보가 있었습니까? 예,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온통 정무적인 행보만 조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번 청년 원가주택 공약 발표 이후로 별다른 공약 발표가 없고요. 대신에 고발 사주 의혹에 좀 정면으로 대응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홍준표 후보는 크게 웃었습니다. 본인을 대세상생이다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바쁘게 움직였네요. 예, 홍 의원의 경우도 특별한 공약 발표는 없었고요. 지방 일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일 수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기도의 차베스다. 차베스 네. 그 해외의 리더 그분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네. 본인의 선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 같아요. 특히 기본소득을 겨냥해서 경기도의 차베스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실행해 본 일이 없고 실행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가 예로 든 알래스카의 사례는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도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는데요. 국가는 민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민간 기업 중심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번에 그 고발사주 사태 유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예. 퇴직금에 세금 물리지 말자 이 얘기로 지금 은퇴 앞둔 분들의 박수를 받았던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9일 유튜브를 통해서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2억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퇴직소득세 면제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퇴직소득세의 경우에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서 6%에서 45%까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을 근무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 300만 원, 20년 근무하고 2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정치 뉴스였고요. 잠시 후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서울 시내에 전세 실종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가 거의 4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12,567건인데요. 이 중에 월세를 낀 계약이 39.4%인 4,954건입니다. 고가, 중저가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반전세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중랑구, 마포구, 강동구의 경우에는 50%가 넘어섰고요. 중구, 구로구, 송파구, 강남구, 은평구 등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반전세라고 하면은 전세금을 좀 낮추면서 월세를 낀다는 건데 어느 쪽이 원해서 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보증금 인상률 자체가 5%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월세를 받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심교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7월 임대차 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월세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이 서민중고 안정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종의 에어백이 필요한 시점 같고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해외 주식은 이미 됐었죠? 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가 75,300원이었거든요. 최소한 75,300원을 넣어야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 0.1주씩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7,530원만 있으면은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외 소수 단위 주식거래 허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법에선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더 네. 세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먼저 운영해보고 추후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 관리 등을 용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 주문 등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서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는 곳은 2곳밖에 없고요. 국내 주식도 이렇게 거래를 해보겠느냐 해서 대상증권사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는 어떻게 128만 원짜리 주식 0.01주씩 판다고 하면은 사볼 의향이 있어요? 저는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128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 주에 그거 딱 시도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의 김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오하나 사오님,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소띠가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당구한 게임. 아내가 매번 지면서 외치냐고 해서 오늘 소띠가 운이 좋다고 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말하는군요. 네 친구들은 소띠 아니니? 이럴 때 있어요. 아, 나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친구들은 잘 되는데 나만 삼재인가? 친구들도 같은 띠죠? 그래요. 8339님. 경제발전소 박연미 언니 주식 시작하고 1년째인데 오늘이 처음 마이너스입니다. 볼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던 수익률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어졌네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오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심각한 장이기는 한데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헤쳐나가보죠. 그리고 대면대면님, 너무 떨어져서 손절하기 늦어버린 것 같아서 그냥 장기 보유하기로 마음먹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언젠가 효자가 되기도 해요. 물론 아니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번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 속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수익률 어떤지 올라가면 또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상 속의 작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 이 휴대폰 새로 샀어. 그런데 그거 구경하다가 놓쳐서 와장창 액정을 깨뜨렸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보일러가 터졌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 이러면 나도 속상하지만 사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요럴 때에 대체 나의 뒤에서 내 보상할 금액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기존 보험에 몇백 원의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주시는 서주든 씨,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 주로 어떤 걸 보장해 줍니까? 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기 전에 배상책임보험이 뭐냐. 우리가 어떤 다른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쉬운 말로. 그렇게 물어줘야 됐을 때는 금전적인
돈이 필요할 텐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런 배상 책임에 대한 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 배상 책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질문 주신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셔서 뭐 김밥집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 주문 기다리다 보면 액자 같은 거 하나 걸려있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헬스장에서도 저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영업 배상책임보험.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상 한도 보통 이제 한 1억 원 한도로 해놓는데 그 한도 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 보상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여기서 김밥 먹고 탈이 났어요. 아이고, 아니면 최근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네.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다루고 있다가 손이 찧어서 다쳤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해당 영업장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이 찧었는데 저 이거 뭐 마음까지 다쳐가지고 한 2억 좀 주세요. 어허.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네.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선 이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나 책임 여부가 발생을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치료비 플러스 위자료 뭐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보험사와 피해자 요 두 분 간에 알아서 합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지불해 줄 거를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지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착착 이거는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사실은 배상책임 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보험이 접수되면 보험사와 뭐 상대방 보험사 간에 혹은 피해자 간에 적절한 보상금을 합의를 하고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다 지급을 해주고 마무리까지 딱 져주는 이런 것들도 다 배상책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꽤 많네요. 가솔 심쿵님. 네. 네, 저도 이 보험으로 도움받은 적 있어요. 우리 집 앞 계단에 물이 있어서 같은 건물 사는 분이 미끄러 주셨고요. 다쳤는데 병원비 위자료 다 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안 다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행이다 싶은데 물어봐 주신 분도 계시네요. 애들끼리 놀다가 네. 치아를 다쳤어요. 요것도 일상생활에 배상이 되는 항목입니까? 물어보시네요. 일단 주신 질문만으로는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면책 조항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면책 조항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차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배상책임 보험 가운데 네. 영업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영업자들 네. 여기 해당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뭐 어떤 음식점을 영업한다, 아니면 헬스장을 한다, 그런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사에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선택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험들도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영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20개 업종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해놓으면 내가 재산상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 사장님이 재산상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인데 20개 업종 중에 대표적인 건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중에서도 1층에 있는 음식점 혹은 지하상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근데 이런 거 처음에 영업을 개시를 하실 때 행정관서에서 알려드리니까 누락되실 일은 없는데 혹시나 중간에 모르시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가입을 해두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층에 있는 음식점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불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가입을 하게끔 돼 있군요. 네. 근데 이거는 화재보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재난배상책임과 같은 경우는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이제 건물이 무너졌다, 아니면 가스가 터졌다,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제 폭발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과태료가 꽤 비쌉니다.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6만 원 정도. 만만치 않네요. 누적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깜빡하고 며칠 안 나면 과태료 내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쭉쭉쭉쭉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 건물 중에는 이제 가입이 면제되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가입을 해놔야지. 지난번에 화재보험 잠깐 설명을 드릴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그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내 돈 내고 가입을 해두시는 게 사실상 마음도 편하고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입 기간이 조금만 늘어나면 이 보험료보다 비싸겠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꼭 챙겨 보셔야겠는데. 네네. 자, 자영업하는 분들 말고도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의 신형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네. 물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요. 하지만 아직 테이프도 안 뜯은 신형 휴대폰이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죠. 달라지죠. 노트북을 떨어뜨렸다. 네. 아니면 애들이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또봇에 팔을 빼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고요? 예, 그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앞서 이제 청취자분 중에 두 분이 우리 앞에 집 앞에가 물이 있었는데 물기가 있었는데 넘어져서 다치셨다. 이것도 사실은 내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끼리 싸우다가 뭐 치아를 부러뜨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당연히 물어줘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인데 네. 뭐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실수로 남의 물건이나 아니면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보자면 보통 한도는 1억 원이에요.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뭐 별다른 공제 금액 없이 다 보상을 해주고요.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는,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20만 원 정도에서 뭐 누수나 이런 것들은 50만 원 정도 공제를 하는데, 워낙 이게 자주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노트북을 망가뜨리면 다 주는 건 아니고 20만 원은 내가 부담해라. 그런데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은 그거는 병원비는 뭐 100%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아니고서야 친구를 다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아까 한데. 그 아이들끼리 뭐 예. 해가지고 저희 때는 있었네요. 네네. 옥상에서 그 보자기 쓰고 슈퍼맨처럼 날 수 있나 없나 해봐 하는 형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 기억나는 게 갑자기 지금 기억나는데, 장독대에서 항상 있어요. 저를 밀었어요. 그렇죠. 다리 부러져서 네. 오는 친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 100%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맞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금 3865님도 주택 누수도 보장이 된다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물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친구 노트북을 망가뜨렸다. 근데 그 친구가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을 물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아이고. 완전 망가뜨렸네요. 어쩌다가. 그러면 네. 200만 원 중에 자기 부담금 20을 뺀 180만 원 현금으로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알고 보니까 15년 전에 산 15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산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만 원의 가치는 없잖아요. 감가상각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 가치는 보험사에서 따져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친구가 이 판매한 곳에 가가지고 AS를 받아봤더니 수리비가 얼마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수리비 영수증을 기초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네. 노트북 안에 너무너무 귀중한 자료가 있었다. 이러면 네. 어떡해요? 귀중한 자료가 있었거나 나한테 정말 소중한 노트북이고 추억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물적인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그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중요한 문서라거나 아니면 진짜 업무상에 꼭 필요한 거가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게 있다라는 게 증빙이 되면 그건 이제 지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네.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약관을 보면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 소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데 남들한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쉽게 말해서 밑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만 공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부담금 50만 원 정도로 공제하도록 약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약관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시시비비 다투실 거 없이요. 괜히 얼굴 붉히지 마시고 네. 아 그거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만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영수증 같은 거 일단 떼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랫집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위에 도배지가 벗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하필이면 물이 떨어진 곳에 뭐 중요한 가구라든가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이제 수리를 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 오시면 그걸 근거로 보험사에다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그러면 그쪽 보험사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을 해줄 텐데 만약에 그 금액을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된다면은 피해자와 얘기를 해서 거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먼저 그걸 줬다 금액을 줬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한테 지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봤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그거는 내가 다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요. 이번에는 불이 났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불이 번져가지고 뭐 연기로 인해 가지고 윗집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이 화재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타인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만큼은 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다만 이제 여기서 핵심 단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요. 네. 아 깜빡 잊고 놓칠 뻔했네요. 아까 자녀끼리 이렇게 하다가 치아가 부러졌어요. 네네.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보상이 되나요라고 하는데 이게 일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일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녀들끼리 싸운데 싸운 장소가 싸웠다보다 이 서로 이제 네. 놀았는데 놀던 장소가 어디냐 봤더니 학교다. 아니면 어떤 체육관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영업장 혹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이 일단 첫 번째로 누구한테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체육관에서 우리가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상대방 코뼈를 부러뜨린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네. 이걸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청구를 했더니 이거 취미 활동이긴 하지만 그건 해당 체육관의 영업배상 책임이 먼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급이 거절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학원에서 누가 네. 발을 걸어서 아이가 넘어져서 이가 빠졌다. 네. 그러면 이건 1차적으로 학원이 가입하고 있는 그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학원이 보험회사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발을 걸어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고의는 또 안 됩니다. 발을 일부러 건 건 아니고 마침 발을 쭉 뻗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갔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내가 돼야 되는군요. 둔 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아하. 실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고의로 아이들끼리 고의는 안 됩니다. 네, 싸우거나 이런 것들은 네.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역시 사이좋게 지내야 어른이건 아이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네. 착하게 자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런 분들도 요즘 분쟁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떤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타인을 물었다. 그런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마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줄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소파를 긁어놨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시키는데 타인을 물었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강아지가 저지른 책임은 강아지가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뭐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자동차가 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가 그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날씨 좋아서 자전거 타는 분들 정말 많던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자, 그런데 세상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어요. 그렇죠. 가입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들었지만 이건 보장 안 해드립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전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TV 광고에서 뭐가 나왔냐면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그 장면. 커피잔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 되면서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그래도 나는 걱정 없이 보험으로 청구를 했다. 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오래된 커피인데 친구야 실수로 한번 쏟아주겠니?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전액 다 보상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일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구의 휴대폰을 망가뜨렸는데 그게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어허. 업무 시간 중에 네. 라고 한다면 이건 일상생활 중이 아니라 업무 시간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박연미 기자님의 휴대폰을 잠깐만 볼게요라고 했는데 떨어뜨려서 망가뜨렸다. 아이쿠. 이거는 일상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일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상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일하면서 망가뜨렸다 그러지 말고 저녁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망가뜨렸다고 서로 입을 좀 맞추자. 네. 이런 건 보험 사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냥 네. 살짝 거짓말 한 건데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이건 일반 사기보다 더 크게 처벌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훨씬 더 큽니다. 보험 사기는 이제 피해가 네. 1대1의 피해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 다수한테 미쳐지는 피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조금 거짓말인데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고 절대로 이런 거 거짓말해서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 꾸며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혹시 제 전화기를 소장님이 깨뜨린다고 해도 우리 사이에 저는 그냥 쿨하게 용서해 드릴게요. 네. 휴대폰이 좀 오래돼 보이네요. 자, 보장 예외 조항이 있지만 네. 하나쯤 가입해두면 그래도 든든하겠다 싶은데 네. 이거는 어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 특약 하나만 판매하는 보험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된 보험 중에 손해보험사가 있으면 그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혹시 여기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도 종류가 좀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고 가족 일상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만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은 나만 혹은 내 자녀가 있다면 만 13세 미만의 자녀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다 보상을 해준다. 네. 그리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자녀만 해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정하게 본인들의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기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네. 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얹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해보험, 손해보험사 쪽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분들, 종합보험이 뭐냐면 뭐 상해도 해주고, 암도 해주고, 실손도 들어가 있고, 뭐 패키지로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보험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보험들 가입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중간에 내가 껴넣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이런 보험들은 다양해요. 뭐 태아보험, 어린보험 이렇게 다양하고요. 만약에 그런데 그 보험이 고객님 가입하셨던 시점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보험이 바뀌어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손해보험에는 특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보험이라든가 그런 손해보험 가입하신 것 중에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혹시나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뭐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는 한 달에 500에서 한 800원 정도. 오호. 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는데 네. 500만 원 아닙니다. 500원에서 800원 정도면 이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험료는 갱신됩니다. 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건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체적인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내가 무슨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가족을 해주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넓겠죠. 네. 그럼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대표로 가입할래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모님이 가입을 했는데 자녀가 이제 곧 출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계획이 있다 혹은 따로 살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아니라 각각 가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 웬만한 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네. 중복 가입해도 양쪽에서 돈을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때요? 중복 가입이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나도 중복 가입 2개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나 뭐 내 배우자가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중복 가입을 하면 안 좋냐? 반드시 안 좋지만은 또 안 와요. 만약에 A 보험사, B 보험사 제가 2개를 가입했어요. 네. 2개를 가입했다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각각 20만 원씩 있는데 네. 그게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가입을 했으면 8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개를 가입하면 각각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계산은 일단 됩니다. 그런데 합치면 160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160만 원 주진 않고 60 떼고 나머지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금액은 결국은 100만 원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돈은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를 막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피해액이 한 25만 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각각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5만 원, 5만 원씩만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그렇게 조금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중복 가입하면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 좋지만은 않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 꼼꼼하게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실제로 도움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왕반장님, 아들 녀석이 친구 집 갔다가 대형 TV를 그냥 비비탄으로 쏴서 유유하셨어요. 이후의 상황은 짐작이 됩니다. 유리 쫙 못 쓰게 됐겠네요. 보험 처리했습니다. 면책 20만 원에 감가해서 배상해 주더라고요.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탐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직업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투잡족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3개, 4개 이렇게 일을 해서 소득을 보전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엔잡러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각자 분석하는 이유가 다른데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이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제 엔잡러들. 네. 이 이제 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서 그런 이제 엔잡러들이 늘었다. 이제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통계청 통계 같은 걸 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통계가 수치로 입증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16만 4천 명으로 이제 집계됐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7월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유를 그 이전까지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주 52시간제를 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제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제 네. 그 52시간제를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가져오신 건 홍성만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근거는 뭔가요? 일단 이게 주 52시간제 영향인지가 좀 확실치 않다는 건데요. 만약 그 영향이 맞다고 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이제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7월 달에 늘었으면 이제 는 구간의 사업장에서만 이제 엔잡러들이 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 다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52시간제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또 똑같이 늘었어요, 부업자들이. 이걸 좀 이렇게 좀 보면은 그래서 이 영향이 52시간제 영향보다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줄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일자리들이 확대된 그런 영향이 아니겠냐라는 분석들이 오히려 더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만 실장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엔잡러가 늘어났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고 일감도 줄어들었고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웬일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터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52시간제 때문에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전체 이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전 구간에서 다 이제 이런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다시 이제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이제 늘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비교할 게 아니라 바로 직전 월과 52시간제 시행하기 네. 전 월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6월 달과 비교해 보면 이제 4.4% 늘었어요. 이건 사실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결정적인 그 52시간제와 관계 없다고 좀 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주 60시간까지 노사합의로 이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이제 신청들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노사합의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니 이 근로 시간이 짧아서 소득이 줄었다. 이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단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노사합의를 해서까지 추가 연장 근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많았겠느냐, 이 과정이 지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7월달 그 시행이라서 아직 그 관련 통계들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좀 비슷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이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와 비슷한 이제 그런 사고들이 생기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52시간에 12시간을 더 해서 이제 64시간까지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거 이제 신청 건수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게 신청, 이 52시간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2020년에 그 지난해에 비해서 이 특별 연장근로 신청 건수 자체가 5배가 증가를 했어요. 폭증한 거죠. 물론 이제 대상 사업체 수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신청 건수도 늘어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청 사유입니다. 네. 이거 내용을 좀 보면은 재해, 재난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업무량 폭증, 이게 이제 30%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영진에서는 예전에는 52시간제 하기 전에는 이거 연장근로 신청 안 해도 일할 수 있었는데 네. 근로시간의 총량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 52시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이제 뭐 초과 근로나 연장 근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고하는 생각 그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이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 1시간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52시간제는 거기에 12시간을 더 근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녁 9시까지 그 근무하고 이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면 매일 3시간을 더 얹어서 일해야 그렇습니다. 저녁 1시간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52시간이 된다. 네네. 그런데 60시간까지 된다고 하면 여기서 8시간을 더 일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 11시까지 이제 연장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집에 가면 이제 12시 넘어서 바로 뭐 자고 바로 이제 출근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 연장 근로는 거기에 4시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주말에 그 오후 1시까지 더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뭐 이렇게 생활하라는 건데 뭐 아무리 특별한 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21세기에 이런 노동시간 제도가 필요한지 사실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렵습니다만 또 특수를 맞는 곳들은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정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순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에 따른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또한 이어지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철강이라든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도 매수가 좀 몰리면서 지난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데 따른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얘기인데 어떤 종목들 좋아하던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 내외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포스코 또한 1% 이상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그 일부 이제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지만 그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던 LG전자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23시간 더 기다려야 경제발전소 만난다니 많이 아쉽네요. 김도영님, 혹시 방송 마치고 가신 김도영 기자님이 그 청취자로 빙의해서 보내신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23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발전.